안녕하세요. 전찬일 이덕일의 종횡무진 영화 역사를 담아다 자산어버 세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소장께서 이제 워낙 혹독하게 이제 이 자산어버에 대해서 평해 주셔갖고 사실은 제가 좀 약간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영화를 그 이준익 감독 전작 중에서 그동안 제일 좋아하던 동주 또 가장 높이 평가하던 왕의 남자보다 더 높이 평가하고 더 좋아하고 있는데 쭉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이 영화를 막 이렇게 좋아하고 높이 평가한 것이 무색해지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이 영화가 여전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이야기 때는 한번 자산어보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해보도록 할 텐데 어떻게 그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나름대로 제가 보니까 영화적 안목도 꽤 있는데 그 역사라는 그 역사학자의 시선이 아니고 영화를 좀 봤을 때 영화적 덕목들 좀 있지 않을까요? 뭐 그래도 이런 것들은 좀 굉장히 괜찮았고 재미있었다라는 거 있지 않나요? 뭐 말씀해 주시면 제가 예스노로 그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뭐 우리 이정은의 연기라든지 변호연의 연기는 어떻게 보셨어요? 설경구까지 그 세 주역 배우들의 연기들은 뭐 이거는 뭐 영화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연기가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은 영화 즐길 수가 없잖아요. 그 이정은 씨가 그 정약전 그렇죠. 모신 네네. 그분 말씀이신 거죠? 네. 기생충에서 문강으로 나오는. 네. 네네. 그분 연기가 상당히 좋았고 결국 이제 일관성을 가지게 나온 분은 좀 그분밖에 없지 않았나 영화에서. 네네. 그 사실 이제 처음에서 어쨌든 양반이 귀향을 왔는데 네. 그 양반을 이제 모시고 거기서 뭐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뭐 혼인을 했고 자식을 낳고 죽을 때까지 이렇게 뭐 보좌하는 그런 건데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다산이 쓴 정약용이 쓴 자기 형님 묘지명을 보면은 이제 그 상당히 그 정약용이 문철이 재밌겠어요. 근데 이제 선비들이 귀양 가면은 뭐 해 먹고 살겠어요. 집에서 돈을 막 보내오면 모르는데 예를 들어 보면은 추사 김정희 같은 경우는 자기 집안이 영조의 딸이 그 집안에 시집 오잖아요. 상당히 돈이 많은 집안이고 하니까 추사 김정희가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보면은 이거 왜 맛있는 반찬 안 보내주냐 이런 건데 추사 같은 경우는 집안에 돈이 많으니까 괜찮은데 돈이 없을 경우에 자기 자력으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비들이 유배 가면은 하는 직업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한의사 역할을 하는 거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학원 선생, 서당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소남 정약전 선생이 이제 복성제라는 학교를 열죠. 그 복성제 열었던 학교에 제가 직접 이제 그 다산 정약용과 그의 형제도 쓸 때 직접 이제 답사 가서 보고 상당히 풍광이 아름답습니다. 그 복성제 있는 곳이. 그래서 이 책에 사진도 실었는데 아주 아름다운데 상당히 제가 가슴 아팠던 그런 기억들이 나요. 그 아름다움이 유백에게 입장에서 언제 풀릴지 기약 없는 유백에게 입장에서 그게 아름다움이 어떻게 비춰졌을까. 저는 이제 그런 걸 좀 담았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다산에 그걸 보면은 저는 의문이 있었던 게 그 흑산도에서 앞에 우유도로 이제 이사를 가거든요. 네. 근데 이사 가는데 섬 사람들이 못 가게 하니까 몰래 새벽에 안개 꼈을 때 도망을 갔는데 섬 사람들이 나중에 안개 거친 다음에 정약전이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막 부랴부랴 추격대로 조직해가지고 다시 이제 모셔오죠. 그러니까 정약용이 세상 천지에 유배교역은 다 귀찮아 하는데 우리 형님은 저 동네 사람들이 저렇게 이제 다시 모셔왔다라고 해가지고 유례가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마음대로 유배객이 어떻게 우유도로 가려고 생각할 수 있었는가. 그 유배지 벗어나는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제가 여러 사료를 뒤져보니까
그 당시 우유도도 흑산도에 네. 들어가는 네네. 거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로 이사 가도 되는 건데 이사 가는 이유가 뭐냐면 정약용이 이제 해배 유배에서 풀린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 내 동생이 반드시 날 만나러 올 텐데 그 당시 백길이 상당히 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유도 거쳤다 흑산도까지 내 동생으로 하여금 배를 2번 타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건너가겠다.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그 이야기 뭐 듣는 자체로도 감동이 네, 그렇죠. 생기잖아요. 아름다운 예. 형제죠. 그 태극기 휘날리며를 능가하는 그렇죠 형제죠. 그래서 사실 그거는 뭐 역사적 사실에 굉장히 충실한 거죠. 네, 그래서 그 이 영화는 또 영화적 재미가요. 그 아주 좋은 배우들이 우정 출연을 많이 합니다. 그 정약용으로 분한 유승용은 천만 배우잖아요. 그렇죠? 광해 왕이 된 남자도 그렇고 7번방의 선물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배우들이 그렇게 이제 조연도 아니에요. 그거는 우정 출연해서 모습을 드러내주고 또 방은진 같은 좋은 배우면서 감독이고 지금 평창 그 평화영화제의 집행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또 아주 좋은 연기를 펼쳐줬고 그리고 또 부산행에 나왔던 김희성 같은 경우도 그래서 사실 영화적 재미로는 그런 좋은 배우들이 대거 우정 출연을 해주면서 그 상대적인 저예산 영화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습 이건 아주 미담이었고요. 또 사실은 이 영화가 이제 코로나19로 이제 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영화가 선보여서 그런 영화계의 미담을 보여준 거는 굉장히 중요한 뭐 가치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소장한테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그 좀 영화적인 재미를 좀 인정해 좀 주시면서 다음에 한 번 더 보시면서 그래도 이런 점은 좀 용서해 줄 만하네 봐줄 만하네. 예? 왜냐면 이제 다음에 한번 뭐 이준익 감독을 만약에 여기서 부른다 그러면 잘못하다가 여기서 뭐 난타전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싶은 우려가 들어서 한번 그런 제가 뭐 농반 진반으로 말씀 드려보는 거고요. 사실 저는 제가 이 책에 그 자산어보에서 이제 자산어보 서문에서 이제 정약전이 그렇게 쓴 거, 간접 인용을 해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이게 인상적이었어요. 왜냐면은 한번 좀 자산은 사실은 흑산의 다른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자산은 흑산이다. 나는 흑산도에 유배되어 있어서 흑산이라는 이름이 무서웠다. 집안 사람들의 편지에는 흑산을 번번이 자산이라 쓰고 있었다. 자자는 흑자와 같다. 그리고 쭉 넘어가고 섬 안에 장덕순 즉 창대라는 사람이 있었다. 두문불출하면서 손님을 거절하면서까지 열심히 고소를 탐독하고 있었다. 다만 집안이 가난하여 책이 많지 못했으므로 손에서 책을 놓은 적이 없었건만 보고 듣는 것은 넓지가 못했다. 뭐 그러면서 이 대목이 결국에 이 영화를 탄생하게 한 결정적 지점이 아니었나 싶어서 사실 저는 그래서 분명히 영화 시작할 때 창작이라고 밝히지만 이준익 감독이 나름대로 고증에 충실하려고 노력했는데 우리 이덕일 소장 같은 그 전문가의 좀 칼날로부터는 벗어나지 못한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네. 창대 장덕순이라는 분의 인상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네네. 이분이 뭐 과거를 보겠어요, 뭘 보겠어요. 천천적으로 학문을 좋아하는 분이죠. 네. 뭐 이런 분 보면은 저희 이제 백본인 큰아버님이 오산학교 출신이신데 네. 뭐 일제강점기 때 김교신 함석헌 선생하고 같이 이제 감옥도 갔다 오고 한 분인데 이분이 아주 학급하고 나중에 히브리어까지 하고 막 하는 분인데도 별로 인생이 잘 풀리지 못해서 워낙 성격이 꼿꼿한 분이라. 네. 근데 제일 나중에는 몸이 아프시면서도 그 히브리어 성서 보시면서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이 창대한테 저는 이제 그런 불우한 지식인 늘 보는데 바로 요 대목에서 뭐냐면 열심히 공부하는데 견문이 넓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네. 여기에서 정약전은 하늘에서 내린 스승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당대 최고의 학자잖아요. 옛날 과거급제하는 게 보통 이게 아닌데 그래서 이제 자연히 둘이가 이제 결합이 돼가지고 정약전 선생은 창대에게 학문을 가르쳐주고 네. 창대는 자기가 학문한 거기에
그 전문 지식, 그다음에 이제 뭐 물고기라든지 뭐 이런 어패류라든지 뭐 그런 거를 이제 가르쳐 주는 그런 이제 섬에서 유배간 섬에서 그런 두 사람의 만남이 상당히 이제 감동스러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만남의 그 감동이 영화적으로 좀 충분히 또는 효과적으로 이렇게 잘 구현되지는 않았다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뭐 감독의 관점이니까 네네. 제가 뭐 네. 그 관점 가지고 제가 뭐라고 할 건 없고요. 네네. 하여간 저는 실제 있었던 역사와 만들어진 영화와의 이제 불일치가 좀 있었다는 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자산어보를 보면은 이 다산 집안 사람들이 상당히 유머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냐면 홍어에 대해서 쓸 때 홍어는 암놈을 잡으면 흰놈이 같이 딸려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색을 좋아하는 자의 말로로 경계할 만하다라고 이제 홍어를 갖다가 홍어에 대한 글을 쓰면서 저런 식의 묘사를 한다는 이게 대단히 통찰력이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또 뭐냐면 청어가 이 계절 따라 돌아다니는 건 전 세계에서 이게 최초의 기록이거든요. 그런 의미들이 이제 상당히 자산어보에 이제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 지식인이 유배 가가지고 정약용은 그 공부만 드립 말하자면 이제 정치서를 쓰는데 반해서 정약전은 이미 그 정계복귀는 포기한 채 섬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술 마시고 때로는 또 최고의 또 말하자면 요즘으로 하면은 그야말로 일타 강사가 그 섬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타 강사가 그 또 이제 복성제라는 서당을 열어가지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공부해가면서 자산어보를 쓴, 그래서 결국은 자산어보 한 권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자산어보가 없었으면 정약전은 그냥 유배 가서 그냥 비참하게 그 세상 떠난 인물인데. 그냥 정약용의 동생으로만 이제 정약전은 이름을 남기가 사실 어려웠을 텐데. 네, 정약용의 형으로만 가끔 그렇죠. 이렇게 될 텐데. 그러니까 이제 자산어보란 책을 한 권 남겼기 때문에 결국은 인생에서는 정약전도 이제 성공한 인생이 됐다고 보는 거죠. 사실 이제 두 형제가 그 이제 유배를 가는 게 1801년 순조 1년이었고 자산어보가 이제 나오는 게 1814년 그렇죠? 나오는데 그리고 2년 후에 이제 정약전은 쭉 돌아가시고 정약용은 또 동생은 한 20년 정도 더 삽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한국 역사에 아주 뚜렷한 족적을 남기는데, 그 아까 제가 이 인용문을 읽다가 멈췄는데 요 인용문이 좋아서 한번 마저 이 영화와 연관해서 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기 보면 그 창대가 손에서 책을 놓는 적이 없었건만 보고 듣는 것은 널지가 못했다. 하지만 성격이 조용하고 정밀하여 대체로 초목과 조 가운데 들리는 것과 보이는 것을 모두 세밀하게 관찰하고 깊이 생각하여 그 성질을 이해하고 있었다. 사실 우리가 그런 어떤 흑산도 같은 그러한 아주 작은 섬에서 만날 수 있을 거라고는 기대하기 어려운 어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점에서 어떤 창대, 장덕순의 어떤 사람의 어떤 수준은 좀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대목이 나오네요. 그러므로 그의 말은 믿을만했다. 바로 이 믿음 때문에 자산어보가 나올 수 있었던 걸 테고요. 나는 드디어 그를 맞아 함께 묵으면서 물고기 연구를 계속했다. 그래서 조사 연구한 자료를 차례로 엮었는데 이것을 이름하여 자산어보라고 불렀다. 그 부수적인 곳으로는 바다 물새와 해체까지 확장시켜 이것이 훗날 사람들의 참고 자료가 되게 했다. 자, 이 자산어보의 이 서문의 뭐 길지 않은 요 대목이 결국 세월이 흘러 그 이준희 같은 문제적 감독의 손을 통해서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어쨌든 그 영화적 그 덕목 못지않게 조금 더 아쉬움이 있다면은 그것은 또 다음에 다른 식으로 이제 보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기대를 가져보고요. 네. 이 서문에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점은 뭐냐면 이 자산어보를 그냥 그 정약전 선생이 그냥 단독적으로 해도 아무
죽은 사람이 없죠. 네네. 네네. 근데 그 공동저서라고 그렇죠. 써놓은 거잖아요. 네. 네, 이 창대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걸 같이 이렇게 썼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요즘 뭐 툭하면 논문 표절이다 뭐다 말들 많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벌써 저렇게 쓰고 이 벌써 창대란 사람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믿을만 했다라고 하는 신뢰가 신분을 뛰어넘어가지고 이제 신뢰가 쌓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형제가 정약용뿐만 아니라 정약용도 마찬가지예요. 정약용도 강진에서 서당 열었을 때 그 상민 신분이 미천한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리지 않고 다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정약제는 그게 더 없는 사람이니까 이 복성제에서 이 복성제가 인간의 본성, 하늘이 내려준 인간의 본성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 쓸쓸한 유배객이 복성제에서 그 섬 아이들에게 학문을 가르치는데 뭐 그 학문 가르쳐봐야 뭐 이 섬 아이들이 뭐 과거를 급제하겠어요, 뭘 급제하겠어요. 이렇게 이제 비록 그 인생은 어떻게 보면 결과보다 이 과정이 말하는 거다라는 거를 그 말해주는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또 저는 이제 정약전이라고 보죠. 그래서 나중에 우유도에서 세상 떠났을 때 섬 사람들이 말하자면 우유도 장을 치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산이 우리 형님 같은 분이 천국에 또 있겠느냐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게 섬 사람들이 다 슬퍼하면서 스스로 이제 돈을 내가지고 자발적인 우유도 장을 치러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뭐 유배 가서 끝났지만 실패한 인생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죠. 사실 정약전은 이제 형이지만 정약용에게는 스승과 같은 그 존재였고 또 사실 조선 시대의 그 어떤 사대부가 그 이러한 어부라는 평민, 서민과 같이 공조로 이름을 올렸다는 거는 사실은 놀라운 그 깨우침. 훗날 동학에서 이제 순 최재우나 뭐 해월 최시영이 주장한 어떤 그 동학의 평등사상으로까지 연결이 된다고 저는 여겨지는데요. 사실 이준익 감독이 관객과의 대화에서 원래 애당초는 동학을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동학 준비하다가 이게 이제 방향이 좀 선회되면서 정약전 이야기로 갔는데 제가 그래서인지 그 창대라는 인물에게서 동학적인 면모를 저는 거기서 사실 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약전에게서도 그렇고 왜냐하면 사실 조선 시대 조선 사회라는 거는 뭐야 이치조선은 신분 계급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됐던 거고 그 노론 벽파 특히 노론 그 계급이 그냥 나라를 말아먹었던 이런 세월이었는데 그 저는 그래서 이 자산어보 이후에 그 동학으로 연결되는 어떤 영화가 이준익 감독 손에 의해서 나오면 좋겠다라는 지금 사실은 바람을 갖고 있고 그 자산어보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그 이준익 감독을 좀 성원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후에 그 뭐 사도라든지 박열 같은 영화들을 통해서 이제 이준익 감독 그 영화 세계를 한번 더 깊이 있게 짚어볼 건데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기로 하고요. 뭐 시간이 다 돼 갑니다만은 그래도 마지막으로 그 정약용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사학자로서 정약용은 반드시 영화해야 될 인물이지 않습니까? 저도 늘 그런 바람이 있는데. 그 전에 동학을 뭐 만들고 싶다라고 뭐 하신다니까 네. 동학을 만들 땐 부디 이제 네. 역사관을 네. 뚜렷한 역사관을 가지고 네. 그 만들어야지. 저 예를 들어서 지금 저 종로에 전봉준 동상을 세워놨잖아요. 네네. 그 끌려가는 동상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그게 다 역사관이 잘못돼서 그런 걸 채택하는 거죠. 전봉준 선생이 장군이 다시 태어나서 자기 동상 보면은 그거 치워버리고 싶죠. 맞습니다. 그
전봉준 선생의 인생에 가장 정점이 어디겠습니까? 예를 들어 백잔기에서 그렇죠. 네. 창의문을 읽든지 족창을 네네. 들고 하든지 이런 걸 형상화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 관점이 그런 네네. 동상 하나에서도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또 특히 감독은 사상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동학을 다시 형상화한다 그러면 정확한 관점을 가지고 해주길 바라고요. 이 정약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약용은 그 나중에 그 해배되고 나서 유배에서 풀리고 나서는 별로 저서 남기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불행이라는 것은 지식인의 행운일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요즘 한국도 워낙 요즘 뭐 돈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지식인들이 과거에 많은 발언하던 지식인들이 요즘 상당히 사라졌잖아요. 문학인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 정약용 인상도 보면은 제가 한번 남양주 초청받아갖고 그런 강연을 했어요. 그 어머니들이 많이 오셨길래 여러분 여기 다 남양주에서 정약용은 대단히 훌륭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자녀가 정약용 같은 인생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그렇죠. 그걸 찬성할 건 아무도 없을 거라고. 거기에 바로 정약용 네. 인생의 모순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본인은 아주 불행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 불행 때문에 역사적 위인이 된 거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 위인도 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이건 대단히 이제 이 역사에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극적 영웅, 그 아주 당대의 동양의 미켈란젤로거든요. 네. 뭐 경악도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의학서까지 쓰잖아요. 네네. 이 사람들이 또 사진에 대해서도 다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두법도 다 알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이지 못한 그 잘못된 시대에 의해서, 물론 제가 잘못된 시대라고 하는 건 노론이 집권하고 있는 그 시대에 의해서 그 사람들도 착하고 대단한 능력이 있음에도 쓰이지 못한 사람들, 지금 우리 사회엔 그런 사람들이 없느냐. 저는 이제 그 항상 역사를 볼 때는 지금 우리 사회를 돌아보는 거울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관점에 다산 정약용 영화가 나온다 그러면 그래도 뭐 아주 대단히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소장 말을 들으면서 정약용은 너무 거대한 산이라 이게 함부로 달려들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그거에 비해서 정약전은 뭐 자산오버라는 한 권으로 수렴이 되고 또 마침 또 창대라는 인물하고의 어떤 드라마틱한 그런 만남이 영화적 소재로 참 적절하다고 여겨져서 결국에 자산오버라는 영화가 나왔겠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그리고 아까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결국에 중요한 건 기본인데 우리가 어떤 관점이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그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다짐을 제 스스로도 지금 사실은 해봅니다. 뭐 자산오버 가지고 원래는 2편 정도 하려고 했는데 3편을 했는데도 여전히 시간이 모자라네요. 사실은 뭐 그런 거예요. 그렇죠? 하다 보니까 마음 같아서는 그냥 좀 더 내리치고 싶은데 또 우리가 또 유튜브의 속성상 그 쇼폼 너무 긴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 주변에 하도 조언과 충고를 많이 들어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지금 미얀마 사태란 말 쓰지 않겠습니다. 저는 미얀마 항쟁 또는 미얀마 민주화 운동으로 칭하겠습니다. 우리가 광주 사태라고 칭하면 안 되듯이요. 그래서 존 부어맨이 1990년대 중반에 선보였던 비욘드 랭군, 랭군은 이제 요즘은 양곤이라고 불리는데 또 비욘드 랭군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미얀마 항쟁을 한번 짚어보는 또 그런 또 의미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이것으로 마치죠. 자, 인사하시죠. 고맙습니다.